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와 그 다음에 발해의 불교 문화 발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국은 옛날서부터 계속해서 불교를 수용해왔고 그것을 발전시켰었죠. 그리고 신라는 그 뒤를 이어서 삼국의 불교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 다음에 이것을 엄청나게 최대한 많이 발전시킵니다. 원래 특징은 그렇잖아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우아하고 섬세한 그런 형태의 표정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신라의 경우에는 약간 좀 투박하고 그 다음에 토속적인 그런 스타일,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강건하고 강직한 그런 형태의 문화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토속적인 그런 스타일의 미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거기에다가 백제의 우아함과 그 다음에 고구려의 강직함을 같이 섞어가지고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예술 역사에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최상급에 해당되는 최대의 바로 문화적 발전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신라의 불교문화. 자, 통일신라의 불교문화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불교의 확산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원효와 의상 같은 분들이 이때 당시 활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종파가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게 되죠. 먼저 원효 선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마도 이제 오두품이었단 말도 있고 육두품이었단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원효 대사는 바로 의상이라고 하는 분하고 친구였었대요. 의상은 이때 당시에 바로 진골 출신에 해당되는 스님이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두 분이 되게 친하게 지냈었었는데, 삼국 통일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을 때쯤에 바로 이 두 분은 당나라로 건너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중국의 불교 문화를 배우고 싶었었던 것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분들이 같이 손잡고서 이제 바로 당나라로 건너가려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당나라하고 사이가 이 신라가 안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밀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었느냐, 바로 이들이 이때 당시에 밀항을 하려고 바로 밀항을 할 수 있는 배가 있는 곳을 가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밤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자 이들은 이때 당시에 가다가 바로 어떤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됐다고 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들. 가가지고서 이분들은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참 잠을 자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 원효 대사가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얼떨결에 주변에 물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마침 옆에 바가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바로 물이 고여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원효 대사는 아주 시원하게 마시고서 그 다음에 한숨 푹 잤죠. 그리고서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기겁할 일이 생겼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묵었었던 그곳은 사실은 옛날 있었었던 무덤이었었고, 그 다음에 밤밤중에 원효대사가 마셨던 그 물은 사실은 해골이 썩은 그런 썩은 물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이 원효대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것을 다 토해내려고 했었지만 이미 몸은 그걸 전부 다 흡수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원효대사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실은 모든 것은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어저께 밤에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시원한 물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역겨운 물을 변신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인간의 마음 먹기로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부처님의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굳이 멀리까지 이렇게 불교를 배우려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해서 이때 당시에 의상대사에 강력한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효대사는 다시 그냥 신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의상대사는 그냥 길을 떠나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자기가 깨달은 것들 열심히 설법을 하고 다녔었던 원효대사. 근데 나중에 이 신라의 왕이 바로 이 원효대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서 그래서 이 원효대사를 초청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원효대사가 먼 곳에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레를 보내가지고서 원효대사가 그 위에 앉아서 올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원효대사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오다가 논문 몇 개를 썼어요, 여러분들. 먼 곳에서 이제 경주까지 오는데 논문 몇 개를 썼는데 오다가 쓴 논문인데 그 논문이 말 그대로 불교계를 발칵 뒤집혀 놓게 됩니다. 즉 당시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이 불교계는요, 불교가 이제 막 전파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불교가 띄엄띄엄 전파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신라 말고 중국에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여러 경전들이 들어왔었었는데 바로 그 여러 경전들을 최고의 경전을 모시는 불교의 여러 종파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뭐 법상종이라든가 화엄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천태종이라든가와 같은 여러 개의 종파들이 막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 원효대사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보더니 바로 극심하게 갈라져 가고 있었던 이런 불교계를 사실은 이것 전부 다가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불교의 모든 논리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원리를 이때 당시에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화쟁사상이라고 하죠. 즉 무슨 말이냐? 부처님은 사실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 많은 말씀들이 각각의 경전으로 나뉘어진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나뉘어진 여러 가지 장면들은 전부 다가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은 한 가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 방면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의 본체는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 종파가 있을 필요가 없이 그것은 전부 다가 하나의 불교 종파로서 통합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은 이때 당시에 여기 보이다시피 그 신문화장론이라고 하는 불교계의 여러 개의 종파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때 당시에 논문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불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원효대사가 드디어 신라의 수도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불법을 열심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을 설교하신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그렇게 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왕의 딸 중에서는 이미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제 남편이 죽어가지고서 과부가 됐었던 공주가 있었었죠. 바로 요속공주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었는데 이 요속공주가 너무나도 이 원효대사를 멋지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왕은 이 요속공주를 바로 원효대사에게 소개시켜주고 원효대사는 바로 이 요속공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원효대사가 사랑에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속공주가 사랑에 빠졌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여러 달에 걸쳐가지고서 요속공주와 사실상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바로 이 요속공주가 아이를 잉태를 해서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바로 이 원효대사는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출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원래 스님은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 원효대사는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결혼한 승려가 된 거니까 파괴승이 된 거죠. 부처님의 계율을 어겼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원효대사는 스스로 머리를 기르면서 이때 당시에 신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퍼뜨리고 다니고 싶었었어요. 물론 요속공주는 바로 버려진 겁니다. 여러분들 버려지긴 했는데 아들 한 명은 남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나중에 신라의 문자를 전부 다 우리식으로 정리하는 이두 문자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썼던 설총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이제 아무래도 그 원효대사는 아마도 설씨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원효대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경은 전부 다 불경에 쓰여 있습니다. 글자로 쓰여 있잖아요. 그 글자는 전부 다 한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한문으로 쓰여진 글들을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배웠었던 귀족들도 이 한문으로 쓰여진 불교 내용을 잘 알기 힘들었었던 건 측면이 있었는데 백성들이야 불교를 믿고 싶다고는 하지만은 불교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불교를 제대로 믿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원효대사는 일반 백성들에게 불교를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불교의 대중화 를 이루으셨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즉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만 열심히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단어만 열심히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나무아미타불 죽은 다음의 세계에서 서방정토라고 하는 그런 천국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대들이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바로 이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 아미타불에게 귀의를 하겠다고 열심히 외우도록 해라, 이런 주문을 외우도록 해라 라고 열심히 설파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라고 하는 말은 귀의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아미타불 부처를 말하는 것이겠죠. 즉 아미타불 부처에게 열심히 귀의하겠다고 열심히 외우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백성들, 근데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불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자기는 불교의 내용을 몰라가지고서 수행을 쌓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 원효대사가 나타나가지고서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열심히 하나같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고 돌아다녔었던 거죠. 더불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원효대사는 바로 이 경주 지역과 다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부처님의 자애로움과 자비심을 노래하는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애들이 맨날 부르고 돌아다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 속에, 백성들 속에서 불교가 전파되는 것을 일으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분야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 원효대사는 결과적으로 뭐가 있었냐, 여기 보다시피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책도 만들긴 했었지만, 진정하게 원효대사가 바로 시행했었던 업적은 첫 번째, 불교를 통합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했다는 점, 즉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화생사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교의 대중화를 이뤘다는 점, 바로 이 나무 아미타불, 요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의상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의상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원효대사가 갈라선 다음에 실제로 당나라를 유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당나라에서 화엄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에 들어가게 돼요. 이 화엄종의 내용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그런 종파의 논리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종교라 볼 수 있어요. 바로 근데 그 화엄종을 이 의상이 배워와가지고서 신라에서 신라의 상황에 걸맞게 약간 좀 개조해가지고서 새로운 종파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신라 화엄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라 화엄종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따로 보여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전부 다가 하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모든 존재의 조화를 이때 당시에 강조하게 됩니다. 즉 일, 즉, 다, 즉, 일. 하나가 곧 모두고, 모두가 곧 하나다. 라고 하는 이때 당시의 화엄사상의 내용을 바로 백성들에게 전파하면서 돌아다녔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현세계를 관장하는, 그래서 힘든 사람을 관세음보살에 가서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원효대사의 아미타불과 그 다음에 의상대사의 이 관세음보살을 합쳐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서 바로 부처님께 지금 날 도와주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극락세계에 가게 해주소서 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다시피 이제 관음신앙을 그렇게 전파를 하게 된 겁니다. 관음보살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의상대사냐, 여러분들 진곤입니다. 진곤인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바로 삼국통일이 이제 막 끝났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던 상황인데 그들을 신라가 다 통합을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통합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신라로 통합됐으니까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다, 즉,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불교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관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신라에서 누굽니까? 바로 신라의 왕인 것이죠. 때문에 일즉다, 즉 하나가 모두고 그 다음에 다, 즉, 일,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이 다즉일 사상에 집중해서 이때 당시에 이 화엄 사상의 그런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왕권을 실제적으로는 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운동을 열심히 벌인 거예요. 이건 되게 절묘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상적인 통합이 있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상적 기반도 같이 마련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 중국을 통해서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신라 후기 때쯤에 보통 들어왔다 볼 수 있는데요. 이 통일신라 시대 후기 때 들어왔을 때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배워가지고서 그걸 실제로 자기가 시행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은 그냥 들으면 되는 건데 부처님의 행동을 직접 따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효대사와 같은 분이 나서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이른바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물꼬를 트시긴 하셨지만 사실 여기 보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 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건 여러분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많이 바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바로 이 선종이 들어오게 되면서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행동으로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확실히 바로 부처님의 말씀보다는 부처님의 행동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 그걸 따라하는 것이 훨씬 더 바로 불교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불교 중에서도 선종을 열심히 믿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신라 시대 후기란 말이에요. 신라 하대란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각 지역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각 지역의 세력가들, 이른바 호족들은 자연스럽게 이 선종을 점차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 지역에다가 선종 사찰들을 되게 많이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측면을 한번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불교 예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선생님이 불교 예술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경주하면 유명한 게 불국사라고 하는 절이죠.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남아있었던 여러 가지 돌로 만든 건축물 같은 것은 지금까지 실제로 계속해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위에 있는 것들은 항상 막 불타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돌로 만든 건축물들은 그대로 옛날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건축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불국사는 굉장히 커다란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교적인 이상사회를 사찰의 형식으로 재현해 놓은 그런 바로 절이 여기 보이는 불국사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곳엔 석굴암이라고 하는 그런 인조 동굴이 있었던 것인데, 이 인조동굴 같은 경우에는 당대 정말 최고의 건축 기술을 다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석굴암에 있는 바로 부처님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의 모습을 봤을 때는 뭔가 좀 되게 완성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식이 되게 많이 있기도 한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제시대 때쯤에 석굴암의 어떤 특정 부위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부분을 일제가 와서 보수를 하겠다고 와가지고서 열심히 보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보수한 부분이 금방 이제 그 또 파손되고, 그 다음에 예전보다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결로 형상, 이슬 같은 것이 맺어지는 현상 같은 것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걸 욕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번에는 일본 거 다 떠내고 우리나라식으로 이걸 전부 다 보수를 했어요. 근데 더 많이 부서졌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도 이것을 제대로 좀 보수하는 방법 같은 것을 열심히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러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결로 형상, 즉 이슬이 맺힌 현상 같은 것을 없애는 모습을 보여줬던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석굴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최고 기술들이 집대성된 곳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신라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탑들을 되게 많이 만듭니다. 근데 그 탑의 형태가 대체로는 전부 다가 석탑이었었어요. 근데 그 석탑은 기본적으로는 2층에 해당되는 기단, 즉 그러니까 탑을 세우기 위한 기반석 있죠? 주춧돌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 주춧돌이 탑보다 훨씬 더 넓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을 2단으로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3층에 걸친 그런 탑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탑들이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른바 3층 석탑의 양식이 되게 많이 유행하게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탑들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았던 겁니다. 즉 여기 보다시피 다양한 탑의 형식들이 만들어졌으니 대표적으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석가탑이라고 하는 탑은 전형적인 3층 석탑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완전히 독특한 그런 형태의 다보탑이라고 하는 그런 이때 당시에 탑도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신라 사람들의 다양성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도 했겠죠. 그 외에도 화엄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네 개의 사자가 3층 석탑을 같이 떠받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의 석탑들이 있게 되면서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탑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신라 후기에는 선종이 전파가 됐던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단순히 깨달은 자인 거죠. 때문에 깨달은 방법 같은 것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었긴 했었지만 부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다고는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스님들도 부처님의 방식대로 열심히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최종적인 단계에선 실질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깨달은 자가 바로 부처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스님들이 만약에 깨달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스님의 사리도 부처님의 탑처럼 그렇게 모셔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부처님의 사리하고 일반 스님들의 사리하고는 약간 좀 구분 질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탑 같은 경우에는, 절 안에 있는 탑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셔놓습니다. 나중엔 그 사리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불경 같은 걸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석가모니의 바로 사리를 여기다 집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선종이 전파되고 나서는 바로 이른바 승탑, 즉 스님들의 탑들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님들의 그런 업적 같은 걸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스님의 여러 가지 업적 같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탑비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선종이 확산되면서 스님들도 제대로 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아지게 되면서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는 승탑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바로 프린트 9페이지에 보면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고 보이죠. 바로 그것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스님의 탑, 이걸 이제 부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스님의 탑, 승탑의 전형적인 모양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범정이 만들어집니다.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 바로 여기 보이는 상원사 동종이라고 하는 종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종이 있죠. 이른바 이 종을 만들 때 종을 만드는데 이게 자꾸 깨지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바로 그 종 속에다가 살아있는 아기를 집어넣으면은 바로 그 종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가지고서 아기를 집어넣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이른바 성덕대왕 신종, 이른바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종이 바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크다고 하죠. 굉장히 그 소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바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성분 같은 것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전설은 전설일 따름이죠. 이런 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불상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석굴암 안에 있는 그 본종불상이라고 하는 불상이 있어요. 이것은 신라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뛰어났었던 바로 부처님의 모습을 이때 당시에 제대로 만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석가탑 안에서 바로 사리 대신에 발견된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불경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리가 부족해지게 되다 보니까 석가모니의 말씀 같은 것을 적어놨었던 글 같은 것이 석가모니의 사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 증명이 있어가지고서 당시에 신라 사람들은 그 안에다가 바로 불경 같은 것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불경이 바로 실제로 지금 1000몇백 년이 지나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인쇄하는 기술이 발달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불경은 사실은 나무판으로 인쇄한 경전이거든요. 근데 이 경전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여겨지는 모든 인쇄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학교육은 이미 신라시대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억날까요? 고구려의 대학교는 뭡니까? 바로 태학이죠. 백제는 오경 박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화랑에서 임신서기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랑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유학을 공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학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나라의 국자감을 본따서 주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었죠. 자,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야 드디어 신문왕 때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드디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대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유교적인 그런 공부를 했었던 건 사람들을 많이 뽑게 됨으로써 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국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해공왕이 필살되고 나서 신라가 본격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의 상황이긴 하지만은 바로 원성왕이라고 하는 왕이 당시에 유학의 실력에 따라 가지고서 인재를 그 적당한 자리에 임명하는 이른바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일종의 시험 제도를 실제로 시행을 해가지고서 인재를 뽑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서 잘 된 건 아니었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해서 뽑았던 인재들도 골품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임명하거나 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골품제 하에서 가장 바로 자신의 출신 때문에 출세를 많이 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분노를 계속해서 삭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육두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두품, 사두품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승진해봤자 그 어느 정도 일정 이상에 해당되는 관직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당초에 좀 포기하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육두품의 경우에는 이른바 글쎄요, 거의 1급 공무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아차니한 자리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좁은 신라 땅덩어리를 벗어나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다시피 육두품 출신으로서 기본적으로 당나라로 가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서 거기에서 이름까지 얻을 정도로 굉장한 실력을 많이 쌓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수라고 하는 사람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외교 문서에서 뛰어난 문장 실력 같은 것을 보여준 것이 있었고요. 설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원효대사의 아들이죠. 바로 이두를 정리하는데 되게 활약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신라 말 때쯤에, 그 다음에 고려 초째쯤에 이른바 삼최라고 불리는 천재 중에서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었어. 근데 이분은 이때 당시에 당나라로 건너가가지고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었던 과거 시험에서 당당하게 1등을 먹습니다.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었던 그런 과거 시험이 여기 보면 빈공과라고 하는 과거 시험이에요. 여기서 합격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최치원은 거기에서 활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치원은 다시 국내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다음에 당시에 국내의 진성여왕에게 신라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이 건의문을 시무 10조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 시무 10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신라를 개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산신령이 되셨지만요. 여러분들 이런 측면은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지만 이른바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썼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부분 이 유학자 출신으로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육두분 출신입니다. 한 명만 빼고요. 바로 김대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은 이제 약간 좀 학문에 관심 있는 진골 출신에 해당되는 분이었었어요. 이분은 이때 당시에 일본에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근데 이제 정식 문서는 못 보고 거기서 일했던 어떤 사람이 이 화랑색이라고 하는 말로만 전해 내려왔었던 이 책을 일본의 왕실 보물 창고에서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다 뺏겨 썼대요. 뺏겨 써가지고서 바로 현재 세상에 알려졌다고 얘기하는 이 화랑색이라고 하는 책, 이런 화랑색이라는 책을 만드셨던 분이 바로 이 김대문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화랑색에 나와 있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지금도 정확히 잘은 모른다고 하죠. 자, 이거 이외에도 바로 고승전이라고 하는 책도 남기셨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발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진 바는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역사책도 현재 남아있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데 발해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자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다만
발해가 있었던 그런 지역을 실제로 발굴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바로 고구려 것을 계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다시피 고구려 불교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고구려는 망했잖아요. 그리고 불교가 가장 많이 발달했던 지역은 당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에 가서는 당나라의 영향을 실제로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날까요? 발해의 행정기구가 뭡니까? 바로 오경 15부 62주였었죠, 여러분들. 바로 그 중에서 오경 중에서 하나인 상경성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성 중에 하나인 중경성의 근처에 안에 있었던 절터에서 여러 개의 굉장히 많은 불교 유적들이 발견이 되게 된답니다. 이 발해의 탑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바로 온전한 모습으로 갖춰가지고서 나타났던 그런 탑을 읽어서 우리는 영광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는데요. 이 탑 외에도 좀 많이 부서진 탑들도 일부 발견되긴 했지만 영광탑만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3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죠. 영광탑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탑유적 같은 것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불상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불상 중에 하나는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발해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보통 불상은 보면은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그런 형태의 불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고구려라든가 그 다음에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만들었던 불상 중에서는 두 명의 부처님이 같이 앉아 있는 그런 형태의 불상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많이 이런 이불병자상이라고 하는 불상을 만들긴 했었지만요. 근데 이 모습을 봤을 때 고구려의 이불병자상하고 발해의 이불병자상의 모습이 선이 너무 비슷했다는 겁니다. 강건한 모습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불상이 남아있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이불병자상 여러분들 프린트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불병자상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거 이외에도 석등이라고 하는 것이 절터 유적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3페이지에 나온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석등이 전에 가면은 거의 한 1m, 1.5m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발견된 이 석등은 무려 6m짜리니까 그 크기가 스케일이 고구려 닮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기와 조각 같은 것들이 고구려의 양식을 많이 본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프린트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막새 보이죠? 바로 각국의 기와 조각을 보면은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수막새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와가 보통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덮어주는 또 다른 기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와와 기와 연결시켜주는 이 윗부분에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형태의 기와 있죠. 이 기와에 양쪽 구멍을, 둥그스름한 양쪽 구멍을 막아주는 그런 기와가 있습니다. 이걸 이른바 수막새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수막새의 장식이 고구려 것 한번 보세요. 고구려 것하고 발해 것이 아무래도 가장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것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라요. 치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지붕이 있으면 그 지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바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침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구려 것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안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기가 장난 아닙니다. 6m, 13m 뭐 이렇단 말입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거대한 규모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불교상 같은 것을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드니까 당연히 왕실이라든가 귀족들이 이런 것을 되게 많이 후원했다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많은 후원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기 보이는 문왕, 발해의 제 3대 왕이었었죠. 문왕 같은 사람이 여기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발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발해의 유학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유학이 통치 이념이었었습니다. 때문에 유교를 열심히 공부시켰죠. 당연히 유교를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바로 전문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여기 보이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국자감을 본따서 만든 발해의 대학교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신라는 툭하면은 당나라에다가 유학생을 파견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바로 이 빈곤과라고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었던 그런 과거 시험에서 항상 1등을 먹었습니다. 근데 항상 신라가 1등을 먹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발해의 유학생이 1등을 먹었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학에서 빈곤과 분야에서 양쪽의 국가들은 서로가 빈곤과 1등 내기 일종의
선의의 경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의 빈곤과에 합격생을 많이 배출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바레인들의 수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바레는 바로 외로운 그런 동북아시아 형세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조금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레는 기본적으로 돌골과도 손을 잡았지만 또 하나 바로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하고도 손을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에 바로 그냥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 일본에 파견을 하게 됐었는데 이때 당시 일본 사신단이 일본인들에게 남겼었던 글들을 보면은 그 수준이 한문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상경성 유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2페이지에 보면 발해의 상경성 구조가 있죠. 바로 당나라의 수도가 바로 장안성입니다. 근데 장안성처럼 발해도 수도가 있으면 이 수도 윗부분에 궁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궁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수도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 그런 커다란 길을 가운데다 이렇게 만듭니다. 이건 이제 주작대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먹을 것 같은 것을 많이 살 수 있도록 바로 동쪽의 시장과 서쪽의 시장을 또 따로따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바로 이 수도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의 집 같은 것을 네모 반듯하게 바로 구획을 져가지고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즉 이것은 전부 다가 당나라의 것을 많이 본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가 당나라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도 한국인이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은 벌써 이 발해 훨씬 전에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형태의 난방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돌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온돌 같은 모습은 아무래도 고구려 것을 계승해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의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대표적으로 이 문왕의 딸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문왕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돼가지고서 문왕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했었다고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 여기 보이는 정혜공주와 그 다음에 정효공주의 무덤이 지금 현재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혜공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고구려의 그런 무덤 양식 중에서 후반부에 갈수록 바로 처음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거기다가 바로 점차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뀐다 했었죠. 바로 그런 굴식 돌방 무덤의 스타일을 이때 당시에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한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하는 구조를 이때 당시에 만들어주게 돼요. 이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을 딱 봤을 때 이 돌방 안에 천장이 바로 네모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즉 이런 식이죠. 이렇게 천장이 있으면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바로 점차 네모가 줄어지는 그런 형태의 천장의 구조를 바로 이 정혜공주 묘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주림 천장 구조, 고구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나라 것을 많이 본다 가지고서 벽돌 양식을 많이 본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고구려 양식도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당삼채라고 불리는 당나라에 3가지 색깔이 나는 건 도자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본봐서 여러분들 교과서 69페이지 오른쪽 아래쪽에 발해 삼채라고 볼 겁니다. 이 발해 삼채라고 하는 3가지 색깔 내는 발해의 도자기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는 11페이지입니다. 자, 1번 통일신라와 발해의 불교문화. 자, 첫 번째 1번 통일신라의 불교문화에서부터 발해의 불교문화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표 2개 반, 불교의 확산. 자, 첫 번째 빈칸 읽겠습니다. 원효. 자, 원효와 의상 같은 승려들의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불교의 대중화. 특히 원효의 공로가 많이 컸습니다. 의상도 물론 컸긴 했었지만, 즉 일심사상 부처님 마음은 원래 하나다. 근데 그것을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른바 모든 불교 종파들을 통합할 수 있는 논리인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 바로 동그라미 1번 화쟁사상.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때 당시에
주장을 하게 됩니다.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 조화를 추구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동감 2번 불교 대중화. 바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말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세계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주장했고요. 동감이 3번 대표적으로 금강산매경론, 그 다음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10, 숫자 10입니다. 신문 화쟁론, 신문 화쟁론이라고 하는 그런 글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저술했다고 합니다. 자, 의상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바로 동감 1번 당 유학 후 귀국해서 빈칸을 적겠습니다. 신라 화엄종, 신라 화엄종이라고 하는 바로 종파를 새롭게 개창합니다. 그리고서 이른바 일즉다 다즉일 사상이라고 하죠. 모든 존재의 조화를 강조하는 바로 화엄 사상을 이때 당시에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가 모두고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었죠. 그 다음에 동감 3번 바로 부석사, 지금도 있습니다.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고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절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강원도 쪽에 가면 낙산사라고 보이죠? 그 낙산사 쪽에는 의상대사가 거기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는 암자가 지금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감이 4번 바로 관음신앙, 현재를 도와주는 부처인 관음부처 혹은 관음보살을 열심히 숭배하는 그런 종교 같은 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죽어서는 아미타불이 관장하는 세계에 가서 살고 싶고 현재에는 어려운 나의 삶을 관음보살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동감이 5번 화엄사상을 기반으로 이제 동감이 5번입니다. 빈칸 적겠습니다. 왕권 강화와 신라사회 통합에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자, 선종 같은 경우에는 별표 하나, 동감 1번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을 했었고요. 동감 2번 참선, 자, 참선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동감 3번 각 지방에 선종 사찰을 건립을 하죠. 자, 그것들이 나중에 가서 불교가 훨씬 더 대중화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 다가 불교를 믿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동감 2번 불교 예술 같은 경우에는요, 별표 하나, 건축에선 동감 1번, 바로 불국사를 만들죠. 불교의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했고, 동감 2번, 바로 석굴암, 불교 예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 건축 기술과 예술성을 보여주게 됐다는 거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네, 불탑, 즉 석탑을 말하죠. 자, 별표 하나, 동감 1번, 이중 기단 위에 바로 3층 석탑을 만드는 형태의 양식을 갖췄다고 합니다. 동감 2번, 다양한 형태의 탑들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바로 이중기단 위에 3층 석탑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로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을 말합니다. 석가탑. 그리고 옆에 있는 동감 2번 다보탑은 다양한 형태의 탑 중에 하나죠. 그리고 동감 3번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같은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종의 전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탑의 양식입니다. 바로 승탑이라는 게 발견되죠. 별표 하나 반. 승탑과 탑비. 자, 선종의 확산으로 동감 1번 승려의 사리를 모시는 빈칸을 적겠습니다. 승탑. 동감 2번 업적을 기리는 탑비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종, 종을 말합니다. 동감 1번 상원사 동종, 현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고요. 동감 2번 성덕대왕 신종. 여러분들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중에서 성덕왕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했었죠. 바로 그 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종이 바로 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이른바 다른 말로는 에밀레 종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또 한 가지, 불상에서는요, 바로 석굴암 본전 불상, 이런 것이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목판 인쇄술과 제지술에 대해서는 첫 번째, 불구사 3층 석탑에서 이른바 빈칸에 적혔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프린트 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거기에 보이죠? 이것이 바로 현존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현재 인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판 인쇄술도 목판 인쇄술이지만 100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도 바로 이 종이는 지금까지 썩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신라의 제지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 그래서 한쪽에서 빼서 적어줍니다. 현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라고 적어주세요. 현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동감 2, 3번 유학의 발달에서는 첫 번째 유학의 확대. 동감 1번 바로 신라의 대학교 뭡니까? 바로
국학이었었죠. 신문왕이 만들었습니다. 동감 2번 원성왕이 만들었었던 유교, 경전, 익힌 정도에 따라서 인재를 뽑는 제도, 바로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것을 원성왕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유학 실력. 이 유학 실력에 따른 인재 등용하셨다는 점. 대표적인 학자는 육두분 출신의 동감 1번 강수라고 하는 분과 동감 2번 설총. 무엇을 정리했다고 했었죠? 바로 이두문자, 이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동감 3번 최치원. 자, 최치원과 같은 분이 당나라 빈곤과에 합격하고 개원필경을 자수했으며 나중에 와서는 신라 진성여왕에게 신라를 개혁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알려주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감이 4번 김대문이라고 하는 분은 이때 당시에 되게 활발하게 활약을 했었었는데, 이분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화랑세기, 그 다음에 고승전과 같은 여러 가지 책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프린트 12페이지 발해의 문화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감 1번 발해의 문화 특징, 동감 1번 고구려의 불교 문화를 계승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감 2번 당의 불교 문화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었죠. 자, 별표 하나. 불교 융성에서는 기본적으로 발해의 수도였었던 상경성과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중경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수의 절터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딴 지역에서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영광탑이라고 이름 붙여진 무려 높이가 13m 정도까지나 올라가는 이 영광탑이라고 하는 탑이 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영광탑의 밑에는 무덤이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탑 밑에 무덤이 있는 그런 형태의 바로 건축 양식을 만들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동감 3번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불상, 석등, 기와 같은 것이 유행했었고, 그 외에도 빈칸에 적혔습니다. 이불병좌상. 대표적으로 가르치고서 그 안에다 적을 것은 이불병좌상, 그 다음에 상경성의 발해, 석등, 그리고 수막새와 치미 같은 것 등이 많이 출토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의 융성에서는 기본적으로 동감 1번 왕실과 귀족의 후원이 많았고요. 동감 2번 문왕, 발해의 제3대 왕이죠. 문왕은 불교 성왕을 스스로 칭하면서 백제 성왕을 칭하며 바로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발해 유학이 발달한 것에 대해서는요, 별표 하나, 동감 1번 유학을 통치 인형으로 삼았고, 동감 2번 유학 교육을 위해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국자감을 설치했으며, 동감이 3번 당의 빈곤과 합격자를 배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감이 4번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의 높은 한문학 수준을 통해 가지고서 발해 유학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타 유적에서는요, 상경성 유적, 당나라의 것을 많이 본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바로 역사 2에서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바로 이 당나라의 장안성, 당나라의 수도죠. 이 장안성의 형태를 모방해서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형태의 성곽을 만들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동감 2번. 그러면서도 고구려 고유의 온돌 장치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이 발해가 고구려의 후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 하나, 고분에서는요, 동감 1번 정해공주묘, 자, 동감이 기역. 이 모습은, 이 무덤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동감이 니은, 바로 천장 구조는 모가 점차 줄어드는 바로 이런 형태의 모주림 천장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가 전부 다 고구려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동감 2번 정여공주묘 같은 경우는요, 벽돌 무덤인데 대표적으로 봤을 때 당과 고구려의 양식이 혼합된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걸 기억해 주고요. 그 외에도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당의 당삼체를 본받아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발해 삼체 같은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